네, 이제 계속해서 잠시 커피 한 잔 먹고 다시 합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 5장의 이제 지각에 의한 성격 파악, 이제 두 번째 성격 파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성격이란, 그래서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마다 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인성, 성질, 성품, 개성, 적성, 퍼스널리티 등, 그죠? 밑에 가면 그림이 있는데, 가면 또는 분장한 얼굴을 프랑스어로 페르조나라고 한단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인가 봐요. 퍼스널리티라는 단어가. 그 성격의 어원이 되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성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뭐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격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타고나는 성품이 있고, 그죠?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만 이제 단계가 성품에서 성격이 나오고 성격에서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뭐 고놈이 고놈인데 하여간 그래서 어떤 잠재되어 있던 성질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성격이다. 성질 머리 더럽네, 좋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하여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성격에 대해서 이게 유전인가 습득인가 뭐 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 성격을 형성하는 어떤 요인들이 뭐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나라마다 또 그죠? 문화가 다. 그래 여러분들이 외국 친구들 만나면 이제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저도 많이 느껴봤거든요.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정서가 다르니까 또 뭐 1차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사회 집단의 어떤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뭐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어, 주로 근데 학자들은 유전적 요인을 서구학자들이 결론 내기에는 일반적으로 유전적 그 성격이 환경적인 것보다 더 많이 좌우한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아십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리더의 기질을 가진 인간이 있고, 이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다음에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좀 얘기하는데 또 아니다라고 반론한 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로크란 분이 그러네요. 환경 요인에서 보면 로크라는 이 학자는 태어날 때 그게 맞지 않다.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다. 왜냐? 아기의 마음은 백지이며 이 백지 위의 경험과 살면서 그죠? 학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원론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성악설, 뭐 순자 이런 분들이 인간은 원래 아주 악한 존재인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순화된다는 거예요. 성선설 맹자 같은 분들 그죠?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다. 어떤 거에 맞아요? 양쪽 얘기 들으면 양쪽이 다 인간은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 더 나아가면 불교는 성공설이 공이 이제 엠퍼티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칠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칠판. 깨끗한 상태인데 내가 그러니까 인간은 다 갖고 있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성공설이에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을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이게 주로 이제 기독교의 뿌리는 성악설이 뿌리입니다.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 언니 오빠들이 선악과 따먹어갖고 죄를 받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거, 그러니까 죄를 져서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윤리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악과 이게 이제 비유인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실이죠. 선악과라고 돼 있어요. 비유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이 그런 거 구분 안 했다는 얘기죠. 분별 안 했다는 얘기죠. 불교에서도 분별하지 말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쁘다, 못생겼다, 잘났다, 뭐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게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그걸 불교에서는 분별한다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선악이라고 내가 지금 막 정죄를 하잖아요. 상대방을. 넌 그러면 안 돼. 하고 내가 신도 아니고 그죠? 요런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게. 뭐 anyway. 하여튼 이분은 로크라는 분은 아니다. 유전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마치 뭐 성악설과 성선설처럼 그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유전 요인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유전 형질을 받게 된다. 그렇죠? 자기 키, 뭐 성격도 유전됩니다. 대부분. 뭐 체형, 뭐 DNA에 따라서 그죠? 동양인이 까맣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죠. 저는 칼 안 됐으니까 이게 원래 생긴 대로 그대로 늙어가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 형질로 인해서 부모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성격도 부모로부터 그 씨앗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 이걸 이제 반박한 분이 놓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쪽을 좀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만 타고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제 제가 교육도 받고, 그죠? 공부도 하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극복도 해보고, 또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난 유전적으로 이걸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못할 수도 있었는데, 환경으로부터 제가 이제 뭐 어떤 트레이닝을, 정신적이 됐던, 육체적이 됐던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가 극복하는 순간에 그뭐 승자 효과라고 하나요? 예. 한번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성공하잖아요. 그죠? 뚫고 나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게 살다 보면 이제 확 좌절하는 시기는 누구나 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인생이 이게 쭉쭉쭉쭉 간다? 이건 다, 뭐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떠드는 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제 표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좋아도, 아, 이렇게 웃는 게, 매일같이 행복하면은 뭐,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행복을 안 하? 모르죠. 그러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좀 살다 보니까, 요새 많이 느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없고, 그렇죠? 그냥 뭐 맡기는 거죠. 맡긴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뭐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어제도 뭐 이렇게 밤을 새고, 막, 지금 이제 초저녁인데, 뭐 9시 됐는데, 뭐 하여간, 이게 막, 리듬도 깨지고 하는데, 이제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 원래 전 주로 새벽에 찍는데, 오늘 한번 또, 11시에 또 저기, 지난번에 우리 줌 수업 했듯이, 또 경영정보 시스템 일요일날 수업 받는 지금 오늘 11시에, 그게 있어가지고, 어제 밤새고 일찍 일어나서, 낮에 좀 두세 시간 자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간 뭐, 극복해 나가다 보면, 내 바이오 리듬도 한번 돌려보고, 그죠? 이게 뭐 인생이 시험장이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크다. 그러나 후천적인 노력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성격의 특성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격이 유전이 되던 앞서 말한 것처럼 살면서 습득이 되든지 간에 성격은 좀처럼 변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인간은 재활용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죠? 네? 뭐냐면 그렇게 안 변해요. 저도 안 변하고. 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변하는 거. 좀처럼 안 변하는데, 99%안 변하는데, 변한 경우는 크게 깨닫거나, 그죠? 내가 잘났다고 막 뻥뻥 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어떤 자각을 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팍 성숙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이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인간관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거짓말을 잘한,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맨날 막 이렇게 요래저래 막 잔머리 굴려갖고 막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걸렸어. 그래서 앞에다 대고, 넌 이러면 되냐? 막 하면 이 친구가 사과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근데 또 지나면 또 그 짓을 해요? 근데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사과할 때는 진심이에요. 진심인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순간은.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자기 것도 원래 스타일대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직접적으로 느낀 거죠.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구나. 인간이란 게 이렇구나. 이게 가짜로 사과를 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사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지나면요, 원래 행동을 또 그대로 또 반복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유전이든 살면서 습득이 되든 간에 하여튼 성격 자체라는 건 좀처럼 변하기 어렵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에 의한 성격 이론에서
정신분석 이론, 그래서 이제 정신결정론, 무의식적 동기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정신결정론.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면 당연하겠죠, 그죠? 원인 없는 행동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지극한 논리적인 말이에요. 과학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어요. 인간의 사고, 정서 및 행동은 의식이기보다는 무의식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 말이니까 뭐 정신분석학의 대가 아니니까. 이게 또 나오네, 그죠? 이드, 원초와, 자, 에고, 슈퍼에고, 초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주로 이제 빙상 갖고 많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의식이 더 크게도 그리죠. 우리가 드러난 이 자, 그죠? 드러난 세계는 사실 되게 빙산의 일각이고, 밑에가 원래, 우리 누르고 사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원초와, 여기는 좀 쾌락적인 걸 좀 표현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동물적인 거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욕구니까. 자아란 걸 이제 이성으로 컨트롤 하는 거죠. 야, 이거를, 그, 내가 뭐 예를 들어, 막, 죄송합니다. 막, 배변이 급하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막 쌀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성이란 게 있잖아요. 너무 예를 들어온 걸 들이댔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자아라는 거는 내가 밑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죠? 원초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구를 예를 듭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인간이니까 이성을 좀 컨트롤 하려고도 하고, 또 사회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욕구를 또 해소도 하고, 그죠? 그리고 저 맨 꼭대기 초자라는 놈은 주로 이제 도덕적인 거, 윤리, 그죠? 도덕 윤리, 양심에 관련된 겁니다. 그죠? 아주 제 높은 단계인 거죠. 아, 어떻게 말하면 내 안에 심판관 같은 거고요. 심판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형성된 게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면 새벽에 막 운전하고 가다가, 그죠? 빨간불인데, 그 새벽에는 막 새벽 4, 5시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시골길을 간다. 신호등에 걸렸다.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도 안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뭐예요? 바보라서 그래? 아니요. 이분 심판관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러면 안 되지. 법규는 지켜야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람들끼리 또 트러블이 납니다. 그죠? 만약에 옆에 친구, 야, 이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각자의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제 방어 기제. 아까 전에도 인간이라는 게 되게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렸고 다 동의하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인간이라는 게 불안의 이드 부분에, 그죠? 원차 부분에 파괴 본능도 있고, 그죠? 죽음의 이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어떤 욕구 중에, 본능 중에. 그러니까 불안을 감수하기 위한 기제, 방어 기제인데, 어떻게 디펜스 하느냐, 디펜스, 동일시하는 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어떤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격, 태도, 외모 등 같이 막 따라하려고 하는 거 있죠. 동일시 시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말 그대로 동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동형성이라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욕구와 대립되는 행동을 취해서 그런 욕구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이건 저희 책의 예를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동형성. 이거 잘 들어보세요. 프로이드가 한 말이니까. 어, 프로이드는 지나치게 얌전한 사람, 온화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이드가. 왜냐? 그 이유는 이들의 내면에는 강한 분노, 적개심, 공격성 등을 내포하고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반동형,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포악한데 겉으로 순진한 척하고 있는. 응?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반동형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욕구와 대립되는 행동을 취해서 그런 욕구로부터 나는 되게 포악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지나치게 얌전한 사람이라든가 온화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아주 막 이러면 이 사람 넘어가지 말라고. 이 사람 속에는 그죠? 속에는 되게 강한 분노라든지 적개심,
공격성 등을 띠고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뭐 저는 그냥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동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죠?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또 막 다혈질이라고 해서 나쁜 놈은 아니에요. 또 안에 또 순진한 애가 있어요. 예? 예, 내 안에 아주 순진한 놈이 있다니까.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승화라는 게 있어요. 승화. 말 그대로 이렇게 승화시킨다고 하죠. 불안을 한 차원 높여 사회적으로 공인된 방식으로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예를 보시면 111페이지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부끄러운 동기를 보다 점잖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프로이드는 예술 작품 같은 거죠. 미술 음악의 예술 작품들은 승화를 통해서 완성된 경우가 많다고 믿었고, 이 본질이 성충동이 예술적 창조력을 태어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 욕구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처럼 이 공격 욕구 많아요. 저 많아요. 저 인정. 네, 수업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잖아. 막 욱욱하고 이런 사람이 뭐 판사나 검사, 의사가 돼서 그 욕구를 좋은 방향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앞서 말씀드린 반동형성은 아주 그냥 거시기한데 성격 안 좋은데 겉으로는 이렇게 온화한 척하는 거고, 이 승화는 반대예요. 더러운데, 성질이 더러운데 어떤 그 사회적으로 그렇죠. 약간 괜찮은 직업을 취해서 이제 그걸 죽이는 거, 승화시키는, 내 성격을 승화시키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억압. 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내면 세계 아래로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던 동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 나머지 동기를 의식적 영역에서 의식할 수 없을 영역으로 추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달갑지 않은 친구와 한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도, 별로 만나기 싫은 놈하고 약속을 했어요. 에이, 싫단 말이야. 잊어버려. 이것도 억압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억압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보면 기억상실증에도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니까. 또 주지화, 불안을 감수하기 위한 기제 중에 주지화라는 게 있어요. 주지화. 잠시만요. 이게 몇 페이지까지 돼 있냐.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냄으로써 불안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 이게 뭐 이제 지능이 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많이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 주제.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 내가 어떤 불안한 요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또 치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치환. 억압된 욕구를 제3자에게 대리 해소하는 행동. 이런 것도 많죠. 어, 예전에 이게 우리 책에 되게 웃긴 예가 나와 있어요. 옛날 여인들이 치환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 여인들이 우물가에 앉아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시어머니를 탓하며 내리치던 빨래방망이, 다듬이돌, 물 항아리와 바가지 등이 치환 대용물이다. 이게 대리로 그냥 막 치환시키는 거예요. 억압된 욕구를 제3자에게 대리 해소하는 행동.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던데, 막 자동차 막 깨부시고 막 분노 표출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미국의 풍선 카페라는 데가 있나 봐요. 미국의 풍선 카페에서는 상대 파트너의 얼굴을 풍선에 인쇄해 놓고 화살촉으로 풍선을 터뜨리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대요. 그거 뭐하러 만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치환하는 거. 그 다음에 퇴행도 있습니다. 퇴행. 자기에게 만족을 주었던 특정 시기로 돌아감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 뭐 말 그대로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딸은 아이처럼 잠자리 누워 잠을 청한다. 부부싸움을 한 부부는 이불을 깔고 누워버린다. 집안에서 다 큰 성인이 갑자기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도 다 태행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저기 하니까 자기 만족을 줘도 어떤 특정 시기로 돌아가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서 그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그 다음에 투사라는 말, 투사. 자기에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내면의 동기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려는 거, 그걸 투사시킨다고 하죠. 어떤 그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저놈 때문에 그래, 난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식 있잖아요. 합리화, 이거 제일 많이 하죠. 합리화. 불안 상태에서 남들도 믿을 만한 이유를 돌려댐으로써, 그죠? 둘러댐으로써 그 불안 상태를 벗어나는 거.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합리화를 많이 시켜요. 나는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안 그렇게 해야 내가 덜 괴롭잖아요. 그죠? 불안을 감수하기 위한 기제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격의 파악,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적 성격,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겪겠습니다만, 권위주의가 뭐예요? 말 그대로 권위주의는 권위를 신봉하는 것이기에 어떤 것보다 권위가 최선의 가치고 판단 기준이고, 넌 무조건 순종해야 돼, 내 권위가 높은 사람, 이렇게 믿는 분들이에요. 주로 이제 보시면 상사의 지시적 리더십을 흔쾌히 수락하며 따른다, 이런 애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 명령과 지시에는 덜 반항해야 되고, 내가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권력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든가, 항상 자기는 약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게 권위주의적 성격인데, 뭐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위란 거는 말이죠, 이거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물론 내가 직장에 뭐 회장이고 사장이고 뭐 부하 직원들이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대우를 받아야겠죠. 근데 권위라는 거는, 이걸 권위주의적 성격은 내가 내세우는 거예요. 권위를. 그죠?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뭐 교수야. 근데 권위라는 건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면 철학적으로 권위는 세워주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이 세워주는 거지 내가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 컨셉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응? 상대가 제 어떤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걸 보고,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걸 받는 거지, 나 잘난, 이건 권위적으로 행동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아버지들도, 예전 아버지들은 좀 권위적이었죠.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게 권위를 살려드리는 거지, 난 아버지니까 뭐 너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지금 여러분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마키아벨리즘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마키아벨리. 이 사람들은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거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보면 주변에 막 자존심이나 아부심이 되게 강한 사람 있죠. 이게 잘 비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이려고. 제가 이걸 못해요. 제가 이것만 잘했으면 참 이게, 응? 그건 타고난 겁니다. 이게 누구 앞에서 이걸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의는 다 갖춘다. 예의는 갖추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 안에 이상한 자존심이 있는 거죠.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좀 강했는데, 이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만, 근데 이런 마키아벨리즘 성격을 가진 분들은, 나와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수단을. 어떤 목적이 있으면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주변에 많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하고 안 맞는 사람이 보면, 가까이 가기 너무 먼 당신이죠. 여기 보시면 자존심, 아부심이 아주 강해. 막. 자존심도 강하면서 아부심도 강해.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거나, 근데 대신에 타인에게 되게 냉정하고 타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목표에 도움이 될 때는 타인과도 동맹을 맺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속임수, 타협, 뒷조정, 과장된 칭찬.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인간관계 할 때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믿지 말라고. 큰일 납니다. 겉모술수에 능함.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 다시 말씀드린다. 오히려 여러분한테 욕하는 사람을 만나시라고.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한테 뭐 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여러분한테 막 욕할 때 부모가 나한테 뭐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근데 사기치는 놈들은 이게 참 이게 이쁜 말만 해요. 막 거짓말도 잘하고 속임수도 잘 하고, 과장된 칭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얘랑 나랑 관계가, 그죠? 많이 만난 적도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너무 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기꾼 중에 좀 아마추어 사기꾼이죠. 그죠? 사기꾼들도, 프로 사기꾼들은 시간을 쫙 가지고, 그죠? 접근하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면 말이죠. 그건 이상한 겁니다. 응?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뭔가 나한테 받아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막 과하게 칭찬을 하고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듣고 나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저를 포함해서 잘 모르고 살았어요. 막 칭찬해주고 좋아가지고 얘기처럼 아유 난 원래 멋있는 놈이야 뭐 이게 바보같처럼 하니까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지금 이거 뭐 여러분 이제 수업 받다고 힘드신데 중요한 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말이에요. 안 당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딱 거리를 두란 말이 아니고 알잖아요. 우리가 다 지내다 보면 이 정도 상태면 이제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저한테 서비스를 너무 잘해준다. 이거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마키아벨리즘 성격에 대해서 특성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격 중에 이제 A형 성격과 혈액형 AB형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타입을 나눠 놓은 겁니다. 성격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A 타입이 있고 이제 B 타입이 있는데 이건 행동 이걸 학자들이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어떤 연구를 통해서 A형 행동 패턴, B형은 이거랑 전혀 반대되는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셔요. 적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달성하려 한다. 아, 저도 좀 그런가?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많다. 이것도 그러네. 적대적일 정도로 경쟁에 민감하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과업 달성에 대한 방해를 참지 못한다. 이건 생각 안 해봤네. 과업 달성에 대한 방해를 참지. 그러네. 과업 달성,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녹화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부모가 됐던, 뭐, 이 친구가 됐던, 이게, 뭐, 전화기도 꺼놓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할 때는, 그죠. 누가 방해하면 승질 나죠. 제가 좀 A형 패턴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와 이제 정반대되는 거지, B형 행동. 이거는 근데, 물론, 이런 학자분들 말씀을 귀를 필요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과학은 띠어리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죠? 인간이 이렇게 쉽게 딱 구분을 하지 않지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유형으로 돼 있구나. 막 그 정도? 그 정도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죠, 이게. 아이고. 이 보시면, 어, 계속해서 내재적 통제론자와 외재적, 발음이 안 돼. 외재적 통제론자의 성격. 이게 통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책을 좀 볼게요. 이게 몇 페이지냐. 마지막이구나. 11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잠깐 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로터라는 분이 학자예요. 통제의 위치란 개념을 통제가 위치가 바깥으로 오냐 안쪽으로 오냐 이겁니다. 위치라는 게. 개념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행동에 통제의 위치가 영향을 준다고 설명을 한다 해놓고 어떤 사람은 부모나 교사, 친구 얘기를 들으면 나쁜 일을 하다가도 이런 분들 얘기하면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나쁜 일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부모나 교사, 친구의 말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이래서는 안 되고 저는 좀 그쪽입니다. 뭐 요런 거. 그러니까 통제의 그 위치가 내부적으로 오냐 외부적으로 오냐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내재적 통제론자, 외재적 통제론자. 책에는 외재적 통제론자부터 먼저 나와 있는데 보시면 내재적 통제론자보다는 직무 만족이 더 열성적이다. 근데 이제 내재적 통제론자보다 근심 걱정이 더 많다. 주로 외부의 어떤 요인에 통제 요인에 서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구조적 직무 환경을 더 선호한다. 구조적이라는 게 좀 정해진 틀이 있는 걸 더 선호하겠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그 반대로 내재적 통제론자들의 특성을 보시면 노력하면 업적이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업적에 대한 가치 있는 보상을 받으면 실적이 더 올라간다 판단하고 또 외재적 통제론자보다는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알아서 막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사람한테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프로젝트도 할 때도 누군가 윗상관이 이렇게 통제를 거꾸로 이제 통제를 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재적 통제론자들은 이게 간섭하고 미쳐버립니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뭐 하여간 뭐 이게 성격의 파악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시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고 오늘도 이게 참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저 책에 있는 내용을 이게 다 한번 다 훑어보느라고 그리고 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원본 파일을 드릴 테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잘 보시고 뭐 오늘은 뭐 이제 그죠? 우리 챕터가 5장 지각의 이해와 성격 파악 그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뭐 지각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왜곡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도 성격도 여기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거 농담을 한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다 연관해서 그죠? 꼭뭐 우리 제가 그랬어요. 지식의 활용이 지혜라고 그죠? 어떤 지식적인 게 들어오면 이걸 잘 여러분 걸로 소화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오늘도 이게 지금 두 개를 쪼갰는데 이거를 영상을 올릴 때 하나로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 건지 굳이 두 개를 나눠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또 장시간 또 수업 받으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